빠른 시간 내에 치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파악이 되죠. 이란의 중요한 정치인들이나 뭐 관리들 다른 나라 도망갈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만약 이란까지 넘어지면 진짜 러시아 중국은 이제 친한 동맹국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럼 IS가 왜 갑자기 중국을 대상으로 했을까? 위구르족 문제가 있어요. 중국 내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핍박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위구르족 사람들이 IS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겟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 유럽, 미주뿐만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에서도 이 잠수함 도입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뭐 지역이나 국가 어디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그 얼마 전에 우리 해군이 쓰던 장보고함이 34년 운용하고 이제 퇴역을 했죠. 그럼 계산해 보면 네. 80년대 말, 90년도 초에 잠수함 샀던 나라들은 지금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교체 주기가 도래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좀 요즘 이제 방산주가 잘 나가는 게 네. 신규 소요도 있지만 그 시기 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뭘 샀던 나라들이 지금 다 대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체계 운용하는 동안 닦고 조이고 다 하죠. 성능 개량도 하고. 근데 수명적으로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소요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방산주가 요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작년에 보면 HD현대중공업이 페루랑 또 잠수함 개발하는 사업을 또 하나 따냈고 그때 이제 우리가 폴란드는 안 냈었지만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또 잠수함 사업 수주를 했고 지금 뭐 앞서 얘기했지만 캐나다도 있고 캐나다도 사실 비슷한 시점이에요. 90년대 초였으니까. 그다음에 그때 지금 이제 필리핀도 잠수함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보고 퇴역했잖아요. 필리핀이 이전부터 달라고 많이 했었어요. 장보고 좀 달라. 근데 지금 이제 필리핀도 잠수함 사업 지금 하려고 그러고 동남아 국가들은 좀 아쉽게도 사실은 이제 유럽 업체들한테 많이 뺏겼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려볼 만한 시장은 중동 쪽,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필리핀 뭐 이 정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확실히 좀 동남아 그쪽을 잘 네. 주목해야겠다 생각이 그래서 이제 들고요. 과거에 우리도 2099급 독일산 잠수함 썼지만 그때 2099급 잠수함 산 나라들이 많아요. 남미나 이런 데 보면은. 네네. 재래식 잠수함, 디젤로 가는 잠수함 중에 베스트셀러가 2099급 잠수함인데 근데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서독, 독일 말고 서독이 그 잠수함 팔 때 그 다 대출을 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들 뭐 중남미라든가 뭐 중동의 뭐 사우디 이런 나라 빼고 네네. 뭐 이집트나 그런 나라들은 좀 사기가 쉬웠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슬슬 대체 시기가 오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잠수함이 보통 적당 가격이 뭐 우리 지금 장보고 3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담으로 올 수가 있죠. 구매하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잠수함 수출을 좀 더 활발하게 하려면 뭐 성능이나 이런 건 우리가 다 입증이 됐고 금융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긴 뭐 방산 수출 대부분 다 금융. 네. 근데 워낙 이거는 잠수함은 이제 크기가 하고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 금융 문제가 항상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되면 팔 데가 많죠 사실은. 그게 이제 잘 보시면 전투기도 그래요. 전투기도 지금 KF-11도 뭐 대당 천억하잖아요. 블록원이 네. 예상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전투기 사업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쉽게 결정들을 못하죠 다. 그런 것도 금융이 좀 받쳐주면 유로파이터나 뭐 이제 라팔이 이게 아직도 좀 팔리는 게 사실은 그게 커요. 금융 관련 문제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금융만 잘 갖춰지면 KF-12 이제 날개 놓친 듯이 팔릴 수 있는데 그게 좀 약점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중동 정세 알아보겠습니다. 예. 최근 이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실상 이 진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뭐 통계가 각각 다르긴 한데 최대한 2만 명 정도 사망했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요. 정말 이 병원과 화장터에는 시신이 쌓여 있다라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하메네이 체제는 여전히 이 실질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고 완전한 이 불안정한 상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 지금 이게 잘 보시면 무력으로 찍어 눌렀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산불도 보면 다 진압한 것 같지만 조금 남아있잖아요. 불씨가 어딘가에 남아있잖아요.
이제 찍어 눌렀지만 여전히 좀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한번 이제 세게 한번 붙었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란의 주류 계층들이 그때 한번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때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 테헤란 하늘이 뻥 뚫렸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투기도 날아다니고 뭐 방송국 폭탄이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권 붕괴와 관련된 심리적 동요들을 지금 받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경제가 무너졌고 맞아요. 네. 그동안 이제 보조금으로 계속 했는데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경제가 망가지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들어봐야 하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유소에서 기름값도 거의 실비 정도 가격만 낸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거의 없이.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잔불은 남아 있다. 그러니까 뭔가 또 터지면 그 다음은 진짜 이건 통제 불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SNS상에서 그때도 막 1월 초에 막 시위 나고 했을 때 그런 풍자의 그림들도 올라왔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하메네이가 러시아 모스크바 집을 알아봤다라는. 아 맞아. 그쪽으로 막 망명한다, 뭐 탈출했다. 아니 시리아도 그렇게 도망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카더라지만 뭐 이란의 중요한 정치인들이나 뭐 관리들 다른 나라 도망갈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 얘기가 물론 이제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란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 기반 중산층들이 안 움직였는데 이번 시위 때는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더 심해지면 진짜 그때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찍어 누른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계속 저렇게 찍어 누르다 보면 이제 또 한 번 더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전부터 터졌던 게 계속 터져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 그러니까 만약 이란까지 넘어지면 진짜 러시아, 중국은 이제 친한 동맹국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제 중동에서는 특히 데미지가 클 겁니다. 러시아가 제일 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시리아 날라갔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란까지 저렇게 잡아지면 러시아는 거의 이제 중동에서 힘을 못 쓰는 거죠. 최근 미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에 도착하고 F-35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뭐 패트리어, 사드까지 배치되면서 미국의 이 군사적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유혈 진압을 명분으로 군사 행동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위성에서 막 항공모함 움직이는 거 막 포착이 되기도 했고 이게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실제 군사 개입을 염두에 둔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 행동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SNS 통해서 한 번씩 뻥카를 날리고. 근데 단순히 뻥이 아니라 준비를 착실히 해요. 아, 맞아요. 항상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약간 뜸을 들이다가 준비가 다 되면 빵,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빌드업을 꾸준히 해요. 그 베네수엘라 얘기했듯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 7개월 전부터 계속 그런 빌드업을 해왔으니까. 딱 하고 단시간에 가서 탁 치고 나오는. 그 작년에 이제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 치러 갔었을 때도 그런 식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란에서 만약에 한 번 더 뭐가 일어나면 그때는 또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뭐 그런 카더라지만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이스라엘도 다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 작년에도 봤죠. 이란에 탄도미사일들 날라갔잖아요. 자폭드론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느라고 정신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한 300발까지는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지금 계속 보내지고 있고 패트리어트 보강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란의 위협 때문에 중동에 있는 이런 미군 기지들 큰 데들 있어요. 맞아요. 네. 허브 기지들. 네네. 허브 기지들 위주로 운용을 잘 안 합니다. 약간 뭐 병력 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게 아니라 네네. 작은 기지들로 분산을 시켜야 다. 큰데 다 모였으면 이제 폭격 맞으면 이제 그쵸, 데미지가 위험하니까. 크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국이 이란 공습했을 때도 의외의 기지에서 출격을 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당시에 미공군의 F-35A 전투기 부대들 중동에 전개를 했었는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카타르라든가 뭐 이런 데 전개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아니라 요르단 뭐 이런 데 전에 안 쓰던 데 그런 데로 막 전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F-35 가장 먼저 들어가서 뽀개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이제 이걸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일종의 빌드업 단계다. 그러니까 뭔가 또 터지면 그때는 결심을 하고 다만 이제 제가 특징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치고 빠져나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미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네. 이제 해서.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행정부들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여론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상황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에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잘 보면 환경을 갖춰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조성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다만 언제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치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파악이 되죠. 뭐 이반 내부에서도 뭐 트럼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막 이런 문구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잘 보시면 약간 이스라엘이 경도되어 있잖아요. 약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부추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번 기회에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이란을 무너뜨려야 된다. 계속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래서 사우디나 유엔 말려요. 하지 말라고. 지금 잘 보시면 국제 원유 시장을 이제는 거의 미국이 다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란까지 이제 무너뜨리면은 그렇죠?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거의 이제 미국 손에 들어갔죠. 거기가 뭐 매장량은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나오는 석유의 퀄리티는 좋지 않지만 중진류지만 이제 어찌됐든 에이펙 회원국 하나가 지금 날아갔으니까 거기다 이란까지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쿵짝해서 또 해버리면 중동의 기존 산유국들은 데미지가 엄청날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미국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히려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말린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또 사우디하고 UAE 사이도 안 좋아요. 예멘 관련돼 가지고. 맞아요. 안 좋아요. 사이도 안 좋아요. 거기다 또 이게 되게 복잡해요. 지금 그쪽 동네가 우리 국내에선 주목을 많이 안 하는데 그 동네가 약간 이제 예멘 관련된 문제, 뭐 에티오피아 문제, 뭐 소말리아 문제 해서 막 이집트도 엮여져 있고 막 복잡다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입지가 좀 예전 같지 않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게 딱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는데 뭐 마두로 체포처럼 뭐 하메네이라든지 하메네이가 안 된다면 아무튼 이란의 그런 핵심 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딱 제거할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둬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조하는 역할. 이스라엘이 주가 되고 이스라엘이 작년처럼 이렇게 쫙 F-35 띄워가지고 뭐 폭격을 한다든지 약간 그럴 가능성도 좀 거기다 더해서 이제 어찌 됐든 모사드 이스라엘의 이제 정보기관들이 여전히 이란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실화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전화를 해요. 모사드가 이란 내 그런 중요한 정부 기관한테 전화를 해요. 너 지금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족을 협박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당신 딸 지금 뭐 하고 있지? 죽을 수도 있어. 협조해. 전화가 날라와. 완전히 영화네요, 영화. 진짜 그 정도로 해요. 모사드가.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지 못했던 이란의 핵 개발 관련된 증거들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미국에 제공한 경우도 많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려지는 그림은 아마 이스라엘이 좀 약간 주가 되고 이스라엘이 막 쿵짝쿵짝 하면 이제 또 미국이 와서 한번 이제 폭격기 한번 띄워서 한번 싹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죠. 그리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이 중국 음식점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가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면서 중국 국적자를 직접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밝혔는데 IS가 이번에 중국을 공격 대상으로 선택한 의도와 배경이 무엇일까요? 최근에 뭐 우리 아이시스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IS. 한동안 이 세력이 많이 죽었다가 요즘 이제 스물스물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 성격의 IS.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보면 아프가니스탄도 사실 지금 탈레반이 이슬람 원리주의잖아요. 둘이 안 맞아. 그래서 탈레반이 옛날에 이제 그 다국적군 미국을 위주로 한 싸울 때도 그때 IS가 탈레반 테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이에요. 둘 다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럼 IS가 왜 갑자기 중국을 대상으로 했을까? 위구르족 문제가 있어요. 신장 위구르 문제. 그러니까 위구르족들이 IS에 가담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그 IS는 약간 이제 분점식이 많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방식이 많아요. 아. 그래서 아프간에도 IS 세력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아프간하고 중국하고 가깝죠. 신장 위구르 넘어가면 아프가니까 그렇게 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IS의 핵심 요원들로 활약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하고 이렇게 협조 관계를 갖는 것도 물론 아프간이 매장된 자원도 있고 하지만 아프간에 그런 위구르족들이 많거든요. 중국에 반대되는 위구르족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컨트롤 하려고 그 탈레반과 좋은 관계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도 IS는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이 안 되지만 조그마한 충돌이 계속 있고 또 한 가지로는 탈레반하고 파키스탄도 사이가 안 좋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파키스탄 정보부가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뭐 군벌 그다음에 이런 정치 지도자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지금 파키스탄 군 정보부가 뒤에서 IS 아프가니스탄의 IS의 어쩌면 배후 세력일 수도 있다. 전에도 그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예감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위구르족 사람들이 IS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국이 약간 타겟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 당시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 네. 그게 철수한 명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 좋은 일을 계속 시켜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죠. 철수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아프간 방금 말씀하신 신장 위구르 네. 배후의 IS와 이 중국의 마찰 네.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 중국 살 때 몇 번 이제 그런 거 봤지만 워낙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위구르 지역에서 한번 크게 폭동도 났었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외국인들도 안 좋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 삥 뜯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동안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05년 그때 있었을 때는 이게 누가 지어낸지 모르겠는데 그 위구르족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린 위구르족 사람들이 피를 뽑아서 주사기에 그걸 넣고 다닌 다음에 지나간 사람 막 찌른다는 얘기도 있고 막. 아이고. 저도 사실 긴가민가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누가 고의로 지어낸 건지 아니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위구르족들이 어떻게 보면 핍박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뭐 강제 수용소 캠프 얘기도 있었고 인권단체들 나온 얘기 보면 강제로 낙태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구르족이 완전 씨를 말리려는 그런 성격의 행동들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럼 이제 반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네. 네, 또 1시간 넘게 또 평론가님과 함께 이 방산 이슈 그리고 국제 정세 알아봤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경향 속으로 빠져드는 국제 정세 정말 같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로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런 또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항상 또 기회는 발생하는 그쵸. 법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또 평론가님 말씀을 잘 들어보셔가지고 여기에서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